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9일 금요일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증시의 훈풍을 받으면서 양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시장에서 수급 이탈이 나오면서 반락을 했고요. 현재 구간 양시장 약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약세의 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고 경계감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기도 합니다만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죠.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요. 8월장 정리해보고 9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투자 힌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A컷 이 8월을 사진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로 조선인데요. 8월 우리 시장은 조선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 시장까지 보게 된다면 조선으로 마무리를 짓는 듯합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박스권 움직임 안에서 주도 섹터의 역할을 조선주가 톡톡히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파이 자체도 점점 더 커지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8월 증시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3,100에서 200포인트 그 사이에서의 움직임을 이어갔는데요. 코스피 지수 추이를 보게 된다면 8월 1일 날 3,119포인트에 출발을 해서요. 3,200선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 대금도 급격하게 위축된 모습이 나오고요. 방향성을 상실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8월뿐만 아니라 7월 장세 역시나 굉장히 답답한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코스피가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를 펴져 있는 것처럼 7월과 8월 들어서 지금 굉장히 좁은 구간에서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 대금이 이 빨간색 있는 바인데 보시는 것처럼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7월 들어서 거래 대금조차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지금 2개월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요. 세제 개편에 대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2분기 실적이 기대한 것보다는 못 미쳤다라는 평가를 받는 기업을 중심으로도 매도 물량이 나왔었고요. 이로 인해 외국인의 유입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것 또한 시장에는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보게 됐을 때 외국인이 지금 매도 규모가 1조 4천억 원가량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 오늘까지도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으니까요. 한 1조 5천억 원가량의 순매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4개월 만에 매도 전환입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으로 시작해서 조선으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8월 1일 날 외국인이 정말 대규모의 시장 이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한조선이 시장에 상장을 했었고요.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성공적인 시장을 입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서 한화오션이 유일하게 8월 1일 날 선방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을 보게 됐을 때 기자재까지도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무풍지대로 조선이 꼽혔다는 게 가장 클 것 같고요. 계속해서 발주에 대한 수주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LNG 컨테이너소 중심으로 수주 소식이 잇따라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마스가 프로젝트가 지금 활용 정점이었죠. 한미 협력에 대한 대표적인 포인트가 조선이었다라고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그 기대감 커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방산까지 더해졌습니다. 캐나다의 60조 규모의 함정 수주에 대한 기대감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주로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유입이 되면서 변동성이 나타나는 이 박스권 제한된 움직임 속에서 지금 조선주가 매력적인 구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과연 9월에도 조선주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9월은요 전통적으로 약세의 달로 꼽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9월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시장이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1932년부터 25년 8월까지의 S&P 500의 월 평균 추이를 보게 된다면 지속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지수가 9월 들어서 좀 꺾이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전통적으로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7%를 지금 달성하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00년 이후로 보게 되더라도 이 달마다 하늘색이 코스피의 수익률이고요. 분홍색이 나스닥의 수익률인데요. 9월 그리고 10월에 코스피가 역성장하는 게 좀 특징적이고
9월에는 미국에 있는 나스닥 역시나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는 국면이 9월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9월 굵직굵직한 매크로 이벤트를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가장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게 중순에 진행되는 FOMC 회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를 선택을 하는 건 시장의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자 유동성을 확보하고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해석이 돼서 시장에는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 분홍 색깔 선이 나스닥인데요. 하늘색이 연준의 기준금리고요. 빨간 색깔 동그라미 칠해진 게 금리 인하 기조를 선택했을 때입니다. 시장이 약하니까 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더 약해질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요. 투자 심리가 흔들립니다. 다만 이 회색깔 동그라미 선이요. 선제적으로 예방적 차원으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오히려 시작은 강하게 상승한다는 것을 뜻하고요. 이번 25bp 인하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예방적 차원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는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나올 수 있을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시죠. 제가 한 7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16일과 17일에 진행되는 FOMC 회의 여기서 과연 25bp를 인하하게 된다면 연내 몇 회를 단행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인하하기 전에 고용지표와 CPI 물가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 자리에서 투자 힌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때는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트럼프의 연준 흔들기이고요. 독립성 논란으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세 7월에 보편 관세에서 이제 8월 이번 달에 상호 관세로 변경이 됐는데 그 수치가 9월에 확인이 되죠. 이 부분도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시일 내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9월 3일 중국의 전승전략 회동을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오늘 남북 경협주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도 이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유럽연합 프랑스에서도 정치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유로화 약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고 이게 또 달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대내적으로는 3차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 긍정적인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얼마만큼 더 세진 그 개정안이 나올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요. 배당주를 한번 눈여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요. 9월과 10월에 전통적으로 좀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요. 수익률이 괜찮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보다 고배당 지수의 수익률이 훨씬 더 상회했다는 것을 본다면 변동성이 나타나고 불안감이 있는 시장에서는 배당주 괜찮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말이 갈수록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기업들은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배당주가 매력적이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더 나은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주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K증권에서 유망한 종목 4가지를 좀 선별해서 리포트를 내놨는데 저희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대차, 실적 회복과 배당 확대 가능성, KT, 그리고 미스터홀딩스와 포스코홀딩스를 집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9월에 이 계절성으로 크게 흔들리는 장세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역설적으로 좀 다르게 생각한다면요. 전통적인 약세의 달이지만 4분기가 또 전통적으로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는 달이기도 합니다. 일부 후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때를 추가 매수의 기회라던가 아니면 전략을 새로 짜는 달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10월과 11월, 12월 평균적으로 승률 자체가 굉장히 높은 76%에 달하는 달들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9월에 조정을 오히려 만회를 하고 그리고 다가올 2보 전진의 시기를 좀 세팅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축소보다는 비중 확대 기회로 오히려 9월 조정장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부담스럽고 두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관망을 하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10월과 11월, 12월은 산타랠리라던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를 앞두고 현금의 비중을 늘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우리 시장 2시 10분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양시장은 미증시의 훈풍에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강 후약의 장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가 0.15%가량 현재 빠지면서 3,19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0.27%가량 하락하면서 79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200선을 내려놨고 코스닥도 800선을 내려놓고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3,210선까지 넘어서면서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점차 거세지면서 지수가 밀렸는데요. 오후장 들어 87선까지 밀린 코스피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그래도 3,19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3,19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05포인트로 강하게 장초반 올라섰던 코스닥이 장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의 매도세로 함께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796포인트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중 오늘 일중 저점을 부근에서 지나가는 모습 현재 시간 보여주고 있는데요. 796선을 현재 지나가고 있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매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2,5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그래도 기관이 3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개인도 현재 시간 1,6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오늘 외국인만이 코스피를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수급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똑같은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의 순매도 기조가 포착되고 있고 6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순매도였는데 순매수로 포지션을 변경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매수 포지션 유지하고 있고요. 289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외국인의 매도폭이 거센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1위부터 5위권 안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하면서 오후장 들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72%가량 오르면서 7만 1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0.19%가량 상승하면서 26만 9,2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이 오후장 들어서 그래도 빨간불 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3%가량 하락하면서 35만 3,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0.79%가량 하락하면서 104,0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1위부터 5위권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1위부터 5위권 안에서 알테오젠만이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JP모건의 긍정적인 리포트 이번 달에 나온 데 이어서 오늘도 외국계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 내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크게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4.55%가량 오르면서 43만 7천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4%가량 하락하고 있고 에코프로도 3%대 낙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펩트론도 3.15%가량 하락하면서 30만 7,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하마리서치도 1.32%가량 하락하면서 67만 5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 인화전공입니다. 오늘 조선주 그리고 조선기자재단으로도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마스가 협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HD 현대와 한화 오션의 캐나다 잠수함에 대한 기대감까지 합쳐지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주, 조선기자재단까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오늘인데요. 일단 마스가 협력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한국에서 선박 블록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조립을 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기자재단의 수혜 기대감이 오늘 크게 불고 있고요. 오늘 인하전공이 12.93%가량 현재 오르면서 55,900원 선 지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특징주는 S&T 모티브입니다. S&T 모티브가 S&T 그룹주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이 10만 평가량의 부지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에 강세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S&T 모티브가 북미 현지에서 자동차 부품단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북미 현지에 대한 진출 기대감에 오늘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고요. 현재 시간 기준 7.7%가량 오르면서 37,0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특징주는 D&D 파마텍입니다. D&D 파마텍이 오늘 시장에서 큰 주목 이어가면서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FDA에서 이 지방 간염 치료제에 대한 임상 기준을 완화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기준을 완화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임상이 조금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기대감 속 오늘 D&D 파마텍 9.14%가량 오르면서 15만 4,6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마켓 네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는 이번 달 장 좀 정리를 해드렸고 9월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투자 힌트 알아봤는데요. 지금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우선 오늘이 8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유가증권 시장이 굉장히 답답한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갔고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8월 장세를 좀 정리해서 표현해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기대와 우려가 좀 공존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올해 이제 하반기 때 들어가기 전까지도 사실 고점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았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올해 좀 많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가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또 있고 경기 지표가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연이 됐던 게 아쉽게도 우리나라 증시에는 추가 상승을 좀 오히려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함께 좀 해 나가줘야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조금 강하게 좀 올라가주면서 전반적인 증시를 좀 끌어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전히 이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좀 더 기대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미국 관세에 대한 충격이 너무나도 또 강력했습니다. 이 관세 충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관세로 인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이 많이 내려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적 피크아웃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개별 기업들로 봤을 때는 상승을 조금 제한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악재였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관세가 워낙 또 강력한 이 변수였다 보니까 이 관세 충격이 좀 자유로웠던 섹터들, 예를 들어서 뭐 엔터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잘 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겠지만 공급자 우위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뭐 지금도 굉장히 잘 가고 있지만 뭐 조선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술력과 그리고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그래도 관세에 좀 강한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 관세 충격이 좀 남아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관세 충격에서 조금 무관한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고 공급자 우위 측면에 있는 기업들, 업종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선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번 달에 뭐 중간에는 살짝 조정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밸류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고 결국에는 조선이 가장 크게 가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과연 9월까지도 이러한 상승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분위기 자체가 뭐 아주 나빠질 만한 어떤 리스크는 좀 없다고 보이기 네. 때문에 계속적으로 9월 달에도 조선주는 좀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목별로 급등한 종목들은 당연히 단기성 차익 매물이 나오면 눌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너무 단기에 좀 급등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을 좀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조선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맞추 이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상대적으로 급등이 나오지 않아서 부담이 없는 종목들을 함께 묶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조선업 섹터,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이런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상할 때 무기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조선 섹터다 보니까 앞으로도 뭐 조선 쪽에서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한미 정상회담 이번 주에 이 조선 같은 경우
경우도 MOE 체결이 한 2건 정도 있었죠. 하지만 MOE는 MOE일 뿐 실질적으로 이제는 실질적인 수주라든지 어떤 실적에 반영될 만한 직접적인 호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또 주가들은 계속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이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통한 어떤 수주 기대감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업황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조선 3사의 어떤 수주 잔고를 보면요. 올해 일단은 한 200조 원을 넘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선 3사의 어떤 상반기 실적을 봤을 때도 사실상 벌써 이게 3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뭐 3.5배 가까이 올라온 거니까요. 그만큼 실적이라는 숫자만 보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눌림목을 공략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업계 주력 사업이 업계 선도 기업들을 좀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임스 같은 경우는 뭐 선박블록 쪽 1위죠. 그래서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이번 주에 강한 급등이 나왔던 것처럼 각자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주력 사업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최소한 1, 2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기자재를 공략을 하는 것도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업계에서 선도조자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9월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예측을 해보니까 이벤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FOMC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 이런 걸 보고 있으실 것 같은데 금리 인하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렇다면 선택을 한다면 네. 그럼 바이오를 좀 봐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9월 달에는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고용 지표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 8월 달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실하게 찝어주진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역시나 9월 달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실시까지는 아니더라도 70% 이상 정도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항상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보통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8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 경제 지표 한번 보자라는 의미여서 나쁘게 말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안 좋게 해석하실 필요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금리 인하 시기에 가장 일단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은 당연히 성장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말씀해 주신 제약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IT라든지 아니면 뭐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은 비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데 금리가 좀 높은 수준에 있을 때는 당연히 어떤 차입금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재무 개선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당연히 잘 갈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조선에 비해서는 좀 안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지만 분명히 금리 인하 시기가 오면서부터는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제약 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8월 달 이때까지는 지금 최근 1, 2개월 사이 동안은 주요 학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세계 폐암학회라든지 기본 하반기 때 있는 주요 학회들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정 매매를 하는 어떤 이벤트성 자금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반기 때 기대감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FDA 승인 기대감이 있는 알테오젠은 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 수출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미 되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 그 다음에 오스코텍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기술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 경쟁사들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숫자적인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관련 성장주들 금리 인하 시기 때 봐야 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기술력 갖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 몇 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측면에서도 좀 이야기를 나누자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전승절 때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부분은 항상 우리가
동일했던 흐름들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단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때 관련주들이 움직이긴 하지만 이거의 지속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잡아서 시세 나올 때 바로 입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비자발적으로 이제 장기 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른 뒤에 접근하는 것은 조금 필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심 같은 경우도 일단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위축이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방 또 완화가 되면서 다시 투심이 다시 재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만약에 지수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빠지는 종목들이 생긴다. 그런데 성장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에너지 안보 쪽 관련된 기업들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 이제 방산 같은 경우가 보통 대표적으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사실 이번 이 이슈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워낙 업황이 좋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기를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들의 수익 자체가 워낙 다릅니다. 압도적으로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 이번 이 정쟁 무기를 이제 수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 한국산 무기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그다음에 가성비라든지 납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쟁이 종식이 되더라도 재고 확충 수요라든지 국방비를 늘리는 이런 추세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우리 방산업체이기 때문에 방산주는 뭐 단기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로 계속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관련된 기업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아니면은 북한과 미국이 만난다, 우리나라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 나오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러한 리스크가 다시 커지게 된다면 또 볼만하고 그리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고 시간 외에서 아무래도 3%가량 빠졌기 때문에 정규장에서 어떻게 분위기가 펼쳐질지 주목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히려 정규장에서는 엔비디아 거품을 좀 불식시킨 것 같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반도체 업종은 9월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어제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었거든요. 물론 중국 쪽에 수출하고 있었던 H20에 대한 매출은 이제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은 기대치보다 조금 미달하긴 했지만 이미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선반영이 된 상태고 오히려 H20을 지금 다시 재수출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정부와 엔비디아는 긴밀하게 지금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고 젠슨 CEO 같은 경우도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블랙웰이라든지 우리 반도체 칩의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와 지금 이 H20이라든지 중국 쪽으로 수출하기 위한 긴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낙관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주가에는 이 안 좋은 내용들이 선반영이 된 상태고 만약에 이제 3분기 가이던스에도 붙지 않았던 H20의 재수출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실적 전망치보다 훨씬 더 높게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 오히려 주가에 어떤 기대감이 더 많은 상황이지 악재가 더 많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구글 같은 경우가 최대 고객사인데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한 90억 달러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캐펙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도체 칩의 수요는 견조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엔비디아는 수익을 벌 거고 거기에 HBM을 납품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라든지 앞으로 납품 기대감이 있는 삼성전자 그 밑에 단에 있는 HBM 소부장 기업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단계지 관심을 내려놓을 때가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 클라우드 회사들의 투자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뭐 구글과 관련돼서 투자 이야기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좀 지속적으로 좋을 거고 그 아래에 있는 기업들 함께 꾸준하게 봐야 된다. 9월까지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국내에서는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1차보다 2차가 더 강력했고요. 그 기사 제목 보니까 더 세진 2차, 더 세진 3차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오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될까요? 네, 더 센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세 번째 상법 개정안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무화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당 순이익을 높일 수 있는 즉 EPS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호재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자사주 소각이 나왔을 경우에는 보통 주가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상승이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좋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종목들이 어떤 것이냐. 일단은 당연히 자사주를 소각하기 위해선 자사주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사주 비율이 좀 높은 기업들 그리고 최대 주주가 어떻게 보면은 지분이 그렇게 높지 않은 기업들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제 최대 주주들이 자사주를 활용해서 경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 주주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런 행동들도 나올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주가에는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자사주 비중이 높고 최대 주주 비중이 지분율이 좀 낮은 저평가 종목. 그래서 오늘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인포바인이랑 신영증권 그리고 영흥 같은 기업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금리 인하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우리가 반영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증권주인 신영증권을 보는 게 셋 중에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종목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는요, 이 9월, 10월이 배당주가 좀 워낙 좋다 보니까 이번에 그 상법 개정안과 또 엮어서 배당주가 원래 더 잘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유효할까요? 사실 추워지면은 이제 아직 네. 덥긴 하지만요. 이제 너무 연말로 더워요. 가면 네. 배당주가 다 항상 이제 주목을 받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주 조각이 좀 의미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배당 매력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대한 어떤 특수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무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배당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조금 더 집중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분기 배당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말 배당을 안 하기 때문에 수급이 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당주를 이제 베팅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분기 배당을 하는지 아니면 연말 배당만 아직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고요. 연말 배당을 하는 기업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맞는 거고 그 안에서도 배당을 그동안 많이 했지만 최근에 또 배당을 안 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배당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최근까지 했느냐도 반드시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의 온도 이렇게 흘렀네요.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9월에 어떤 스타일이나 업종을 공략을 해야 될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직도 이런 대외 변수들이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관세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을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좀 확인된 기업들 그리고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관세에 좀 자유로운 공급자 우위에 있는 전력 같은 기업들을 계속 보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는 예를 들어 VM 같은 경우를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분기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VM. 실적이 올해 완벽하게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거의 10건에 가까운 SK하이닉스양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적자였던 작년 대비했을 때 주가는 굉장히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요. VM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8월 마지막 거래일을 맞이한 만큼 8월장 정리해보고 9월에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9월 전략 세우시는데 좀 참고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첫 정상회담에서 경제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핵심 의제는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카드로 꼽히며 본격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미국은 쇠락한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해 한국의 힘을 빌리려 하고 있습니다. But we're going to be buying ships from South Korea, but we're also going to have them make ships here with our people, using our people. 조선업은 대규모 숙련 인력이 필요한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AI 시대에도 여전히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조선업을 주목하는 배경이 됩니다. 조선업은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안보 자산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해양 패권 경쟁 속에서 조선업을 재건하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무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조선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대중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게 된 거죠. 제조업의 부흥에만 일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그 안보, 그다음에 대중 견제와 관련된 방위,
국방 산업에 크게 일조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우려도 큽니다. 조선소가 미국으로 이동하면 그동안 낙수 효과를 누렸던 국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핵심 기술과 인력 유출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이 전수되는 것에 대한 것을 막지는 못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클레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기술에 대한 어떤 로열티를 우리가 받는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전수시킬 때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우리가 제공한다든지. 결국 한미 조선업 협력은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기술 협력과 지식재산권 보호, 글로벌 가치사슬 관리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남은 협상에서 양국이 실질적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파인더 이슈는 K조선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박스권에 있지만요. 조선주의 질주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진 데다가 미국의 해외 선조 건박 관련해서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제 자국의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안보상 불가능한 일이지만 행정명령을 통해서 길을 좀 열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보다 속도가 더 빠른 행정명령을 통해서 예외 허용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에서도 다음 달 즈음에 미국의 해군부와 규제 완화안을 구체화하는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군함을 만든다면 수익성 개선이 확실히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호위함을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 케이스를 분석해 본다면 미국 현지에서 선체 기존 가격이 8,490억 원에 달하는 것이 한국에서 건조하면 이렇게 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30에서 40%가량 이렇게 할인을 받아서 수주를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각각 1,410억 원 그리고 56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익률로 따져도 24%, 11%의 이익률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확실히 수지 타산을 따져봤을 때 나쁠 게 없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 어떠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오늘 조선주들은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자재주까지 탄력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형 엠텍의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8,640원,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방성기도 20% 가까운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범한 퓨얼셀, 인화전공 같은 기업들 두 자릿수대 급등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진중공업도 10% 가까이 오르면서 15,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알테오젠의 반등도 눈에 띄고 있는데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CLSA에서 새롭게 커버리지를 제시했는데요. 목표 주가 58만 원 제시하면서 성장성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제시를 했고요. 이 알테오젠의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알트-B4 기술이 빅파마들의 생존을 위한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머크 등 빅파마들과의 여러 라이센싱 기술로 이러한 기술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평가했고 이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차세대 SG 플랫폼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 내놓으면서 오늘 알테오젠의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대장주인 알테오젠은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회사 측에서 내부 체계 준비와 더불어서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추진할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내놓은 바 있고요.
코스피 이전 상장 요건이 이렇게 많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들인데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장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황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 분위기도 금리나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앞서 살펴본 알테오젠의 경우 4% 가까운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네요. 43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별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 D&D 파마텍입니다.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15만 4,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툴젠과 Y바이오로직스도 동반 5%대 강세 흐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는 시장에서 3법 개정안에 대해서 또 더 강력한 기대감 나타내고 있는데 3차 상법 개정이 강행될 것이란 움직임 속에 자사주 의무소각 수혜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지난주에 통과했고 이제 다음 카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핵심이 되는 3차 상법 개정안인데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 3차 통과를 앞두고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공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214건의 자사주 소각 공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대비했을 때 무려 16%나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자사주 소각 공시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그 예측들 받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자사주 비중이 높으면서 PBR이 낮고 또 동시에 최대 주주 측의 지분율이 낮은 종목이 하반기 핵심 종목들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자사주 비중이 높은 상장사들은 인포바인이나 신영증권, 네커스, 부국증권 같은 종목들이 꼽힙니다. 모두 자사주 비중이 50%에 달하는 그런 종목들인데요. 여기서 최대 주주 지분율이 특히나 낮은 종목들의 주가 등락률이 돋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인포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부터 어제까지 주가 등락률 무려 112%의 급등세를 기록했고요. 네커스의 경우에도 8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 최대 주주 지분율이 1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신영증권과 부국증권도 관련주로 엮이면서 지난 6월부터 어제까지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오늘도 증권주들 비슷한 기대감 속에 상승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이 3%대 추가 오름세 포착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부국증권도 오늘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신증권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까지 동반 강세 흐름 연출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 수혜주가 PSK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매수 의견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39,000원도 유지하겠다라는 리포트를 오늘 제시했고요. 특히 TSMC가 2나노 생산 라인 내에서 중국산 제조 장비 사용에 전면 배제를 결정한 가운데 제외 가능성이 언급된 장비사가 메슨 테크놀로지라고 했습니다. 이 메슨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PSK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다투고 있는 최대 경쟁사인데요. 미중 반도체 갈등이 더 심화되면서 메슨 테크놀로지의 점유율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PSK의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어제 DS투자증권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목표 주가는 29,000원까지 좀 바라보고 있고요. 역시나 TSMC가 중국산 장비를 완전히 배제하게 된다면 PR, 제거 공정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업체로 등극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PSK의 경우 3분기 실적 전망도 괜찮은 편인데 올해 매출액 성장치 기존의 6%에서 10%까지 상향 조정했고요. 2026년에는 11% 이상 두 자릿수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의견도 제시하면서 오늘 반도체 장비주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PSK가 9% 가까운 8%대 오름세에 포착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가비스의 경우에도 8% 가까운 오름세 속에 26,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RS 오토메이션, HPSP, 테크인까지 오늘 흐름 좋은 반도체 장비주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들, 종목들의 흐름 점검해봤고요. 이번엔 증권사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서용훈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종목들 좀 점검해 보고 있는데 특징주로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는 KSD 좀 보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 히팅밸브와 엔진 부품 쪽에 대한 납품을 하는 기업으로서 좀 잘 알려져 있는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조선업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자재 쪽에 대한 동반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따라 좀 수혜를 계속해서 좀 입어가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주면서 오늘 강한 시세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엔진 부품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LNG선에 대해서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맞춰서 기자재 관련된 정말 더불어서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관심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모비스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대모비스가 이제 로봇 사업 부분을 진출할 것이다라고 좀 발표가 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과 관절 로봇에 대한 생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외국인 수급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재평가될 수 있는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상방에 대한 부분들과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까지 오늘의 특징주들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종가 베팅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동방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컨테이너나 물류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동방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해운업 쪽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제 동방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좀 영향적인 부분들을 바디선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이 기자재가에 진출하게 된다라면 이 부분을 좀 실어 나를 수 있는 바디선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기자재주들의 후발주로서 충분히 좀 시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놓여 있다라는 점에서 좀 후발주로 좀 보신다라면 기자재 관련된 흐름에서 더불어 함께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동방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9월 증시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도록 종목별 이야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역시나 조선주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한화엔진, STX엔진, 동방성기까지 기자재주들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4거래일 만에 오늘 하락 전환을 했는데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190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보티즈의 경우에는 오늘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집중적으로 볼 만한 첫 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네, 역시 조선주 HJ중공업 골라주셨습니다. 20% 가까이 현재도 급등해주고 있는데 이 조선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기자재 기업으로까지 좀 네. 번지는 모습이네요. 자, HJ중공업, 한진중공업이죠. 과거에 일단 사업 내용만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조선사라기보다는 건설사라고 보는 게 맞죠. 지금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2022년도서부터 이제 좀 약간 퍼포먼스가 나왔다라고 봤을 때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이제 건설 부분이 거의 80%까지 나올 정도로 조선사보다는 이제 건설사의 어떤 좀 냄새가 많이 묻어 있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현대 로템이 그 철도 차량을 만들잖아요. 그것도 예전에 이제 한진중공업 거였었죠.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HJ중공업이 다른 여타의 조선사들 대비해서 많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이제 압축을 좀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네. 다른 조선사들 오를 때 좀 못 올랐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조선사의 퓨어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부분, 그리고 다른 조선사들 실적이 좋아졌을 때, 개선됐을 때 HJ중공업은 아직도 계속 적자를 유지를 했다는 부분,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다른 조선사 대비 못 오르다가 이제 최근에 일단 7월달 들어서 일단 마스가와 관련돼서 미군 이제 MRO 사업이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조선주들 중에서는
거의 뭐 엔진과 거의 비슷한 엔진 3사들과 비슷한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은 오늘 뭐 거의 상한가를 들어갈 듯한 20%가 넘는 흐름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실적이 나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이미 실적이 많이 좋아진 종목군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제 시장에서 피크아웃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근데 실적이 나쁜 기업들이 안 좋았던 기업들이 좋아지면 오히려 주가 흐름은 뭐 가장 원하는 주가 흐름이 나오죠. 일단 상반기에 수주 잔액이 8조 8천억이었었는데 2007년도 이후에 거의 뭐 한 15년, 14년, 16년 정도의 최고의 어떤 뭐 수주 잔액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2분기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조선이 40%밖에 안 돼요. 건설이 60%지. 근데 이 HJ중공업 뉴스를 보면 올해 2년 만에 건설 부분 신규 직원들을 채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건설 쪽이 나름대로 좀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건설 부분도 뭐 공공, 토목, 인프라 다 잘 되고 있고 다만 뭐 다 아시듯이 HJ중공업의 가장 큰 문제는 부채 아니겠어요? 부채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5조 원대인데 부채가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1조 9천억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나중에 어떤 주가에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지금은 어떤 뭐 실적이라든가 부채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조선주 전체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니까 HJ중공업 조선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이지만 따라잡기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못 움직였죠. 정말 못 움직였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진 차트인데 여기 한 4월 달 정도 되거든요. 한 3달 이상, 4달 정도 횡보하다가 최근에 이제 MR로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수급이에요. 외국인들이 차트에는 잘 안 보이는데 5일 연속 지금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기관도 매수해서 매도로 바뀌었다가 최근에 다시 매수 쪽으로 턴하고 있는 흐름. 근데 수급은 좋지만 사실 오늘 힘을 좀 너무 많이 써서 갖고 있는 분들은 뭐 그냥 편안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신규 진입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좀 약간 조정 염두에 두시고 한 며칠 정도 지켜보시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선이 확실하게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가운데 HJ중공업 앞으로의 흐름 한번 전망을 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PSK 골라주셨네요. 이 종목 오늘 많이 언급이 되는 종목인데 10% 가까이 뛰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반도체 갈등 속에서 최대 수혜주라는 분석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 읊어주셨는데 PSK가 있고 PSK 홀딩스가 있죠. PSK 홀딩스는 일단 후공정이고 PSK는 이제 전공정이죠. 우리가 보통 리플로우 장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PSK 홀딩스가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오늘 어떤 이슈 종목으로 고른 PSK는 이제 웨이퍼 세정 쪽이죠. 전공정. 이제 뭐 앞서서 이제 큰 타이틀을 잠깐 좀 브리핑을 해주셨었는데 메슨 테크놀로지가 이제 실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경쟁을 하는 이 PSK가 이제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사실 세정 쪽에서는 PSK가 더 높긴 하죠. 글로벌 1위를 지금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원래는 이제 미국 회사였었는데 메슨 테크놀로지가 미국 회사였었는데 중국계 사모펀드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중국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TSMC 이나노 공정에서는 중국 장비를 배제를 하면서 PSK가 많이 쓰일 것이다. 뭐 맞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오늘 개보로 좀 많이 뜨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그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팹의 장비가 언제 들어가냐가 중요한데 이제 체크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클린룸 공사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 반도체 공장 안에서 못 쓰는 게 있는데 종이를 못 씁니다. 반도체 공장 안으로는 종이도 못 들어가요. 종이에서 먼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먼지를 제거를 하고 클린룸을 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장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11월 달에 클린룸 공사가 이제 완공이 되고 그 후에 이제
발주 후에 삼성전자 발주 후에 발주는 제가 봤을 때 벌써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장비 만들고서 미국 쪽으로 이제 어떤 납품이 될 텐데 PSK도 그 부분과 관련돼서 뭐 굉장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뭐 거의 뭐 건식 세정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당연히 PSK 뭐 가장 높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가 테슬라나 뭐 애플 쪽에서 수주를 많이 하면서 파운드리 쪽 높아지면 사실 PSK도 당연히 일단 수혜를 보는 거니까 좀 긴 롱텀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급등하는 거 따라잡았는데 좀 약간 조정 주면 실망하고 그런 것보다도 올해 4분기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롱텀으로 접근하시면 상당히 좋은 재료와 어떤 차트, 가격적인 부분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이 최근에 좀 매수 쪽으로 돌아선 게 보이시죠? 외국인들은 좀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이제 기관 수급이 거의 이제 오버행 이슈가 끝났고 외국인들도 일단은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부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SK 접근하시는 분들 좀 약간 롱텀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내가 한번 보겠다 그런 개념이면 상당히 뭐 좋은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긍정적인 분석 속에 또 양시장에서 또 양 주체에서 매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포착 종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현대모비스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현대모비스요? 지금 왜요? 시장이 안 좋아서 네. 소위 얘기하는 이렇게 보이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압축돼 있는 상황이라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현대모비스 상당히 좀 좋은 재료도 많이 나왔고 가장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대모비스가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뭐 최근에 발표한 로봇이나 뭐 자동차, 전력 반도체나 이런 게 아니라 현대 자동차와 주가가 이제 완벽하게 디커플링 됐다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지금 현대 모비스 차트랑 뭐 현대 자동차, 현대차 차트를 비교를 해놓고 보면 완전히 뭐 계열이 다른 회사처럼 움직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주가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대 모비스의 가장 최근의 고점이 이제 오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21년도 이후에 지금 처음 이제 그 가격을 간 거거든요. 이제 4년 만에 현대자동차도 21년도가 이제 고점일 텐데 왜 2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와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나? 21년도에 애플이 그 자동차 만든다고 애플카 만든다고 팀 쿡이 뭐 우리나라에 왔네 뭐 양재에서 봤다 뭐 이런 막 좀 약간 오버 기사도 좀 나오면서 현대자동차와 계열사들이 엄청 많이 올랐었죠. 그때가 지금 한 5년 동안의 고점입니다. 지금 현대모비스가 이제 그 고점을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틀 전이죠.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밝히기를 로봇 사업을 하겠다. 액추에이터 위주로. 만약 현대모비스가 로봇의 관절에 해당하는 액추에이터를 만들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공급할 부분은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에다가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올해 10월 달서부터 미국 이제 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것과 관련돼서 일단 좋은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일단 이 로봇 생산을 좀 3만 대, 연 3만 대 규모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뭐 캡티브 매출이 뭐 그냥 따놓은 당상으로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로봇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이 현대모비스가 지금 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일단 전력 반도체 부분에서 지금도 현대모비스는 물론 뭐 외주 파운드리긴 합니다만 1년에 2천만 개 이상 반도체를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는 오히려 로봇보다도 이 반도체 부분이 조금 더 실적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보통 자동차 그룹 계열사에 있는 어떤 그 부품사들은 그게 뭐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캡티브 매출, 계열사 매출이 많으면 사실 그게 안정적인 매출은 나오지만 일단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이 계열사 매출 부분을 좀 약간 낮추고 그 비계열사 매출을 높이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 40%까지 높이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좀 했는데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차트 잠깐 보고 일단 가격적인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뭐 빨랫줄입니다. 지금 현재 네. 거의 매도가 안 나올 정도로 언젠가요? 올해 한 4월 달서부터 빨랫줄 수급을 보여줄 정도로 사는 거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못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관 매도를 좀 약간 외국인들이 받느라고 주가가 좀 수급 대비해서는 좀 못 오른 편이 있는데 오늘 일단은 외국인 사고 있던 외국인 계속 사고 있고 최근에 좀 팔았던 한 달 이상 좀 팔았던 기관이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순매수로 전환이 돼 있기 때문에 수급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하면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이제 현대차와의 주가가 디커플링된 부분이 시장에서 현대모비스를 보는 눈이 과거와는 많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네. 가격적인 전략은 지금 현재 32만 원이 살짝 좀 깨졌는데 32만 원 이하면은 뭐 나름대로 괜찮은 가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목표 가격은 이렇게 뭐 좀 약간 짧게 좀 잡았습니다. 36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29만 5천 원 정도로 전 저점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모비스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목표가 36만 원까지 책정해 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잡아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면요. 조선기자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에 조선기자재와 조선 확인되고 있는데요. 최근 조선업 관련한 소식들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한화의 필리조선소 투자, 또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의 합병 소식이 있었고요. 또 삼성중공업도 MOU 체결 소식들을 들려주면서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들을 갖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를 앞두고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도 기자재까지 확대되는 모습들인데요. 하나 엔진의 경우에는 상반기 선박 엔진에 대한 가동률이 5년 만에 10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자재 땅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요.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한화엔진의 경우에는 15%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인화전공도 강합니다. 12%대 급등. 세진중공업 9%대 강세. HD현대 마린엔진도 8.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STX 엔진의 경우에도 7%대 빨간불 켜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HBM 확인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장중에 낙폭 상당 부분 축소해낸 모습이고요. 웨드부시 측에서는 이 엔비디아의 시총이 5조 달러까지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 내놓기도 했는데요. 사실 엔비디아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은 이 중국에서의 매출 감소였는데 간밤 엔비디아 측에서 이 블랙엘 칩에 대한 중국 수출을 미국 행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HBM 관련주들도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는 빨간불 켜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약보합으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 밖에 HBM 관련주들 체크해 보면요. VM의 경우에는 4%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PSK 홀딩스도 3%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1.8%, 미래반도체 1.6%, 또 두산테스나도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다만 두산테스나는 음봉으로 좀 전환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저출산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또 고령화에 내년 70조 원 예산을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특히나 저출산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요. 35조 원 이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동 이 수당에 대해서도 일세를 좀 늘리면서 만 9세 미만까지 확대됐다라는 이야기가 저출산 관련주들의 기대감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뉴키즈온은 18%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에르코스도 9%대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손오공, 아가방 컴퍼니, 토팍스 코리아의 경우에는 강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성주원 기자의 취재 현장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법조계의 이야기들 한번 심도 있는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데일리 법조팀의 성주원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그 과징금과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의 제재 수위가 공개가 됐고요. 예상했던 것처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7일에 전체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 그리고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한 내용이 어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는 2020년 개보위가 출범한 이후에 단일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압도적인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종전 최고액이 이제 구글에 부과된 692억 원, 또 메타에 부과된 308억 원, 카카오에 부과된 151억 원 이런 금액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금액이 부과됐으니까 역대 최대 규모 중에서도 정말 압도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의 기본적인 보안 조치 미비 그리고 관리 소홀 이런 것들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해킹을 당한 기업, 해킹 피해 기업에 대한 처벌로는 좀 과도하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향후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처럼 전례 없는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개보위는 일단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킹 피해가 아니라 네. SK텔레콤의 총체적인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서 비롯된 예견된 인재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부터 SK텔레콤 내부망에 침투해 있었고 올해 4월 최종적으로 2,300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빼낸 것으로 일단 조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개보위는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의 다층적인 보안 부실을 조목조목 지적을 했는데요.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일단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핵심 정보인 유심 인증키 2,614만 건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서버에 저장해서 해커가 그 원본을 그대로 빼갈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9년 전에 이미
보안 패치가 공개된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그대로 방치했고 또 2022년에는 해커의 접속 사실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서 유출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같은 총체적인 부실 때문에 전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대규모 정보 유출이라는 그런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이제 개보위에서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관련해서 가장 높은 단계인 매우 중대 단계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 막을 수 있었는데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 입장에서는요, 이 해킹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구글이 692억 원, 메타가 308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받았었는데 개인정보를 의도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과징금이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이 더 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 건데 형평성에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네. 이번 처분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서 맞춤형 광고라는 그런 부당이득을 챙겼던 구글이나 메타의 사례와 비교해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외부 해커의 공격으로 오히려 막대한 손실을 입은 그런 사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구글 메타의 사례와 SK텔레콤의 사례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도 SK텔레콤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과징금을 감경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SK텔레콤이 경제적 이득을 얻지 않은 점은 일단 확인을 했고 그래서 과징금을 감경했다라고 이제 개보위 측에서는 설명을 한 것인데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액수를 놓고 봤을 때는 역대 최대 금액이 나오면서 일단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해킹 피해 기업에 대한 처벌이 그 개인정보를 악용한 기업보다 더 무거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SK텔레콤 측 변호인 역시 이번 사건은 2차 피해가 없고 고의성도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제재다라고 소명을 했지만 이번 개보의 그 의결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형평성 문제는 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함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 사례랑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행 네. 과징금 제도의 그런 적정성 논란이 다시 좀 불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단 위반할 경우에 지난주에도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력한 그런 처벌 수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 행위의 종류를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또 이제 맹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예를 들어 비교를 해서 신용정보법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용정보법 같은 경우는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이 이제 최대 50억 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반해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는 상한이 없이 그냥 매출액의 3%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마치 뚜껑이 열려 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2018년에 브리티시 항공 해킹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영국 당국에서 당초 최초에는 이제 1억 8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3,400억 원 정도가 되는 과징금을 예고를 했다가 기업의 신속한 신고 그리고 조사 협조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90% 정도 감경을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2천만 파운드가 부과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감경의 폭을 상당히 이제 많이 두고 있다. 어떤 그런 정상 참작을 통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하지만 이와 비교했을 때 우리 법에는 이처럼 큰 폭의 감경 규정은 없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고학수 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SK텔레콤도 감경의 혜택을 받긴 했지만 이 영국의 사례처럼 이렇게 아주 큰 폭의 감경은 받지 못한 그런 것이죠.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SK텔레콤처럼 이런 상업적 이득이 없는 그런 해킹 피해 사건의 경우에는 매출액 연동 방식이 아니라 정액 과징금을 도입하는 것 같은 그런 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과도하게 지금 부과가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개선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SK텔레콤 측은 어떤 입장을 내놓았을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법적 다툼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네, SK텔레콤은 공식 입장문을 내놨는데 네. 일단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서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뜯어서 해석해 보면 사실상 처분 결과에 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뜻을 좀 내비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아마 의결서를 이제 송부받는 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유출된 유심 정보가 과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된 관련 매출액의 범위가 적절했는지 이런 것들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미 이번 사태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100만 명 가까이 좀 이탈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시장 점유율 40% 선이 무너지는 등 좀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1,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인정을 하기 어려운 듯한 그런 입장문을 내놓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SK텔레콤이 지금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가 된 이 상황에서 다른 기업들에게는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결정은 다른 기업들에게 네. 개인정보 보호를 더 이상 어떤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역시 이번 조치가 체계 강화를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그런 상황인데요. 과도한 징벌적 과징금이 오히려 기업들이 해킹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보다는 오히려 숨기도록 만드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네요. 그러니까 이 처벌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되면 이게 차라리 숨겨야 되겠다. 이렇게 좀 너무 두렵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결국 이번 사건은 기업의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것을 넘어서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의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SK텔레콤 역대급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소식은 대법원에서 또 중요한 판결 내용이 나와서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에 있었던 대규모의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국민연금공단이 네. 지금 이제 한화오션이죠. 과거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회계로 인해서 회사채 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그 결과가 이제 8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앞서서 2심 판결을 살펴보면 한화오션이 국민연금에 442억 원을 배상하라라고 2심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이번에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관련된 수십 건의 유사 소송 중에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소송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 드디어 결론이 나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지난 2017년에 열렸던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의 효력이 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당시에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파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이제 채권이 있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채권단 입장에서는 일단은 회사를 살려야 되니까 살리기 위해서 채권의 일부를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 전환 그리고 만기 연장에 합의를 해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한화오션이죠. 대우조선해양 측에서는 이렇게 채권단이 당시에 손실 분담에 동의하면서 회사를 살려주기로 합의한 것은 이것은 분식회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도 포기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한화오션의 주장이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채권자 집회에서의 결의는 어디까지나 그 기업의 회생을 위한 채무 조정일 뿐이었지 그 이전에 발생한 불법 행위, 그러니까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법원에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는 채권단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합의한 게 또 과거의 불법 행위를 용인하고 책임을 나눈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본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판결이 첫 대법원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뭐 하나오션이랑 다른 투자자들 간의 뭐 유사 소송 이러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판결은 이제 하나오션에 매우 불리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현재 그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다른 사채권자, 그러니까 국민연금 말고 또 여러 사채권자들이 있는데 그 다른 사채권자들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 역시 그러니까 그 소송을 제기한 주체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거의 유사한 다른 소송들이 총 23건이 있고요. 이 소송 가액을 합해보면 1,6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들에서 마찬가지로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죠. 상대만 바뀐 것이지 그 내용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오션 측에서는 이번에 이제 이번 그 소송 과정에서 주장했던 그 논리, 사채권자 집회 결의의 효력에 대해서 다퉜던 그 논리를 주요 방어 논리로 계속해서 내세워 왔는데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단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법원이 이 소송에서는 그것을 인정해주고 저 소송에서는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다는 것은 다른 소송에서도 크게 그 어떤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는 이상 이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의 효력을 놓고 봐서는 동일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남은 소송들에서도 하나오션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오션이 물론 향후 발생한 손실에 대비해서 충당 부채를 좀 쌓아놓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과거의 이런 부실 그런 사태가 현재의 재무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당분간 이 판결이 이제 확정될 때마다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한화오션의 8년 동안의 긴 소송에 마침표가 한 걸음 이제 다가서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의 손을 대법원에서 들어줬고 남아있는 유사 소송이 23건인데 이것 또한 한화오션에게는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소송가액이 지금 1,6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재무 상대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성주환 기자와 두 가지 이슈 다뤄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폰 무덤으로 불리는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인공지능 성능을 탑재한 갤럭시 S25가 흥행을 주도했고 이달 출시한 폴더블폰 갤럭시 Z7 시리즈로 하반기 상승세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의 출하량은 전년 대비 60% 증가하며 점유율 10%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애플, 구글에 이어 3위로 지난해 5위에서 크게 오른 수치입니다. 삼성은 과거
과거 일본에서 삼성 로고를 지우고 판매할 정도로 고전했지만 올해는 두 자릿수 점유율 달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갤럭시 S25 전 기종에 퀄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탑재하면서 성능을 높이고 가격을 동결한 전략이 주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가 제품 갤럭시 A 시리즈에 AI를 탑재한 것이 점유율 증가를 이끌었다는 평가입니다. 보급형 갤럭시 A가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제품 수요를 흡수한 결과로 올 2분기 일본 시장에서 샤오미 점유율은 8%에서 5%로 떨어지고 판매량도 33% 줄었습니다. 네, 금요일장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갈게요. 메리츠증권 동욱 WM센터 김경국 과장, 오리드홀딩스 권영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시장 특징 좀 잡고 가도록 할게요. 양시장은 약 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시장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발표 예정이 이제 미국에서는 PC 물가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음 주에 중요한 이제 고용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시장을 압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 잭슨 홀 파월 연설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소폭 낮아졌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9월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8월 시장은 일단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정상회담 기대감이 반영된 일부 제한된 섹터의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산업적 협력을 할 수 있는 뭐 조선 섹터라든지 원전 섹터라든지 이런 제한된 sek터의 상승만 이루어진 8월이 될 것 같고요. 이제 9월은 조금은 좀 색깔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9월달 이제 정기국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들이 약간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들이 반영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주사와 금융 쪽이 사실 8월, 7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적인 좀 조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모멘텀을 좀 상실하면서 계속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이어갔고요. 특히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한국금융지지 같은 종목들이 사실 자리가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주사 중에서도 뭐 CJ라든지 그다음에 한화, 두산 같은 종목들이 자리가 좀 괜찮은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번 대응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오늘 코스닥 시총일이 알테오젠에 대한 CLSA 레포트가 나왔는데 일단 목표 주가를 58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7월 중순 이후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알테오젠이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 제약바이오 센티는 금리 인하와 함께 좋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일단 의약품 관세 에 대한 이슈도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가 되어가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9월은 정책 관련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9월 정기국회에서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지주사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이 외국계 증권사 호평 속에 목표가 58만 원 제시되면서 또 강세 흐름 보이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들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권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일단 8월 초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8월 달은 원래 전통적으로 조정 장세가 많았다. 이렇게 설명드렸었고 어떤 기술주,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 뭐 이런 굵직한 섹터들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단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또 테마주 장세가 좀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보니까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이제 스콧 베센트 장관이 반도체에 이어서 조선 산업이 지분 이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이 오늘 조선 섹터에 좀 반등을 줬었던 것 같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와서 이게 AI 거품론이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됐다는 포인트들. 근데 우리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같이 대형주들은 크게 반응은 못했지만 중소형주 단에서 좀 수급이 들어온 모습들 이런 것들은 이제 금리 인하 장세랑
이제 거의 겹치면서 중성주 단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좀 나타났던 것 같고,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일단 상승 동력이 부재하다 보니까 네. 이벤트성에 좀 더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CLSA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58만 원 상향하면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수급이 좀 몰렸던 부분들이 좀 나왔었고, 또 이제 SGA라고 하는 중소형주 종목도 뭐 계속 연일 상한가를 가다가 잠깐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트 플래닛으로 사명 변경을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중소형주가 가볍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또 상한가 마감을 한 또 이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뭔가 앞으로 추세가 뭐 좋아지는 그런 종목들, 그런 섹터들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반짝 뭔가 목표가 상향의 리포트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뉴스, 호재 뉴스가 좀 나온다거나 어떤 이런 이벤트에 주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달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더라도 뭐 9월 정도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시기이기도 하다 보니까,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입법 기간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 정책적으로 좀 더 체크해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별 장세가 짙게 나타났던 8월이었는데 그래도 두 분 모두 9월에는 색깔이 조금 바뀔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좀 짚어주셨습니다. 9월이 된다고 해서 하루 만에 뭐 급격하게 시장이 변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시장의 색깔이 점차 변해져 갈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 이제 오전 장중에 하락 전환한 이후로 내내 마이너스권에 머물렀는데요. 약 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3,185포인트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장중 저점 부근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에 하락 전환한 이후로 약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797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약 보합권 마감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물이 좀 출회가 됐습니다. 외국인이 3천억 원 이상 물량을 덜어냈고요. 기관은 소폭의 매수 우위가 잡히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순매수 나서주면서 지수 하단 좀 잡아줬습니다. 2,300억 원의 매수 우위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 역시나 출회가 됐습니다. 500억 원 가까이 넘게 매도 물량 잡혀가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300억 원대, 개인이 200억 원대 매수로 대응을 해줬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상승 반전했는데 그래도 7만 원 선 회복은 하지 못한 모습, 현재 69,700원 선에서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보합권에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도 약세 흐름 이어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대 약세 흐름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8월 마지막 거래일이 종료가 됐습니다. 8월 한 달 내내 답답한 박스권 장세가 이어졌고요.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한 지수의 흐름이 감지가 됐었습니다. 3,100에서 3,200포인트 내외를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급등하고 급락했는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요,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삼성전자는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SK하이닉스도 소폭의 상승을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이야기, 특히나 중국향으로 이 블랙엘에 대한 이야기를 트럼프 정부와 나누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대형주들의 탄력은 오늘 크지는 않았고요. 방산 관련 기업들 안에서도 움직임이 엇갈렸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가량 빠졌지만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2%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조선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서는 HD현대중공업 3%, 한화오션도 2%가량 올랐지만 삼성중공업은 소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섹터 안에서도 엇갈린 움직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약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3%가량 빠졌는데요. 테슬라가 유럽에서의 매출이 좀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됐고요. 금융 관련된 기업들 어제까지는 그래도 좀 올려주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경계감이 좀 커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속에 현대그룹주들 좀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나타났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0.9%가량 빠졌고요. 인터넷 대표주들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그린 가운데 전선 관련 기업인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2.5%가량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오늘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약했는데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보게 된다면요. 알테오젠이 무려 5%에 가까운 강한 상승을 마지막까지 이어갔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고요. 이와 함께 목표 주가도 좀 올려잡는 모습 포착이 됐는데 오늘 4.9% 강했고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은 좀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펩트론과 삼천당 제약 일제히 빠지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도 오늘 흐름이 좋지는 않았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최근에 분석 자체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가의 추이가 오늘은 3%가량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이와 함께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도 일제히 하락했고 로봇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6%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기자재단에서의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고요. 로봇도 대장주보다는 로봇의 부품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선 테크윙이 7%가량 올랐고요. PSK도 10%가량의 상승돼 파크시스템도 3%, HP, SP도 5%가량 상승을 했다는 모습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4%가량 오르면서 반도체 소부장이라던가 아니면 로봇 관련 부품 기업들 가운데서도 엇갈린 움직임이 특징적이었고요. 오늘 게임주들 그리고 엔터주들은 전반적으로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지수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들어올리지 못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186, 3,190선 내어주는 모습이고 코스닥 역시나 오늘 800선을 이탈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오늘도 3,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던지면서 이번 주 내내 좀 매도의 흐름이 더 크게 감지가 됐습니다. 이번 주만 보게 됐을 때도 1조가 넘는 대규모의 물량을 던졌고요. 그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소화해 주려는 듯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 기관의 매수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625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냈고요.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8월 내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나홀로 이탈이 나왔고요. 3거래일간 외국인이 매도를 선택했습니다. 다만 기관이 오늘은 4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섰고요. 개인도 수급을 받쳐주면서 하방을 좀 단단하게 좀 지지해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시죠. 결국에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지막에 올려주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0.1%가량 상승하면서 69,700원, SK하이닉스도 0.1% 소폭의 상승이었고요. LG엔솔이 오늘 이 음봉을 길게 그렸네요. 결국에는 3% 이상 빠진 채 마감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1%가량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또 다시 HD현대중공업이 한 계단 내려갔고요. 3%가량 상승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7위권에 안착을 하면서 2.6%가량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조선과 방산이 좀 엇갈린 움직임 나타났고요. 완성차 안에서도 움직임이 다소 엇갈렸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 소폭의 하락으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지수를 그래도 이끌었던 게 알테오젠인 듯합니다. 5%에 가까운 강한 상승, 역시나 외국계 리포트가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나머지 2위부터 4위까지는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 2차 전지가 많이 빠졌습니다. 에코프로가 5위까지 밀려났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위부터 10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리가켄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ABL 바이오 그리고 삼천당 제약까지 일제히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기업 가운데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부진한 움직임이 특징적이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힘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봤고요. 외환 시장은 어떻게 마감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대신증권의 김동환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환율 시장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연구원님?
네, 우선 전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97.80으로 하락해서 마감했고요. 달러 원 역시 1,385원 수준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인 이슈가 리스쿡 연준 이사의 가처분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달러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법원 심리가 29일 바로 진행되고 백악관에서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우선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달러 약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 2분기 GDP 나온 거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전분기 대비 3.3% 증가로 전망치를 상향했지만 달러 약세로 영향이 희석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던 프랑스 정부 부신임으로 인한 정치적 이슈가 있어서 유로화가 그동안 약세를 보였는데 하락이 과했다는 인식으로 반등해서 달러 약세가 역시 진행되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금일 있을 미국 PC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서 횡보 1,385원에서 시작했는데 1,390원까지 반등하면서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이제 8월의 마지막 빅 이벤트죠. PC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율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은 연준 독립성 훼손 이슈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것이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이 확인됐었던 것들을 계속 다시 확인시켜줄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직전 CPI랑 PPI, 소비자 생산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다 높게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PC 물가지수 역시 낮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서 야간에 달러가 반등을 할 수 있다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부진한 고용 지표 그리고 연준 독립성 훼손 이슈로 인한 달러 매도 이슈가 계속 있어서 상승후 다시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금요일 미국 실업률 그리고 이동 고용 지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고용 둔화를 기대한 달러 매도가 그 이후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달러의 상하방 압력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PC 물가 지표를 우선 확인하고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8월 한 달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9월장이 다음 주면 또 열리게 될 텐데요. 9월 전략 함께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어떻게 좀 전망해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다음 주는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이제 고용 지표 부분하고 실업률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잭슨홀 미팅 이후에 조금 더 강화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좀 추세를 좀 강화할 수 있는 지표가 좀 나올지 일단은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충격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9월의 시작은 역시 금리 인하에 이제 긍정적인 센티를 좀 보일 수 있는 이제 역시 제약바이오 섹터로 이제 8월의 마지막 일단 수급이 좀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9월을 준비하는 수급이 일단은 8월 말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텍 위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위이기도 하고 코스닥에서 그리고 9월 달에 키트루다 SC 관련된 승인이 일단 FDA에서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출시 관련된 모멘텀도 10월에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알테오젠이 가진 모멘텀이 좀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의약품 관세와 관련된 유럽 부분이 이제 확정된 부분이 일단 상반기 의약품 관세 15%로 정해짐에 따라서 그리고 제네릭과 의약품 원료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제 무관세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제 시장의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된다면 사실 미국이 계속해서 좀 눌렀던 의약품 관세에 대한 노이즈는 이제는 좀 정리가 된 것 같다.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CDMO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코스닥에서는 에스티팜 같은 회사들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을 하반기에
저렴하게 좀 받을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일단 수급 쏠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일단 예상보다 변동폭이 좀 줄어드는, 그러니까 어제 시간에서는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일단 심리가 불안했는데 그런 부분을 만회하면서 일단 양호하게 끝난 것으로 보아서 AI 밸류 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비교해 봤을 때 일단 밸류에이션상으로 삼성전자가 26년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대략 한 13배 정도에서 PR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PR 7배 언더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도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물론 이제 주가는 높긴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펀더멘탈 측면에 있어서는 더 수급적인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수급적인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워낙 삼성전자가 수급적으로 조금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급들이 나와서 SK 하이닉스로부터 나와서 삼성전자를 좀 채웠던 수급이 8월에는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개하고 9월에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엔비디아 밸류 체인 안에 있는 이제 소부장 종목 중에 두산전자, 그러니까 지주사 두산이겠죠.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으면서 움직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 첫째 주 엔비디아 밸류 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과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AI 밸류 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 있는 대형 바이오텍들의 흐름도 좋은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의 색깔이 현재 조선 섹터와 원전 섹터 같은 경우에 기존의 이제 주도 섹터들이 기술적인 과매수권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차익 실현과 함께 다시 한번 시장의 색깔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기대해봐도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그리고 AI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 좀 눈여겨보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시장의 상승 트리거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매크로에 좀 의존을 하는 시장의 특성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있는 물가지수 발표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E 발표가 예상치를 부합한다면 9월 초에는 이제 증시가 어쨌거나 중립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을 깔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 경우가 됐을 때는 제약바이오 섹터나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좀 성장 섹터들 위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PCE 발표가 이제 예상치보다 악화가 되면 인하 기대감이 꺾이기 때문에 9월 초반에 좀 고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종목 장세가 지금 올 8월처럼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관세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상호 관세에 대한 어떤 그 여진이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강도 있게 진행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투자자분들께서 참고하셔서 매매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잘 체크해 볼 만한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 집중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일단 두산이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역시 엔비디아 밸류 체인 안에 있는 이제 국내 업체 중에는 가장 이제 유명한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산전자는 이제 글로벌 CCL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마진율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또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진 업체이기도 합니다. 현재 CCL 업체들이 사실 대만 업체들이 대략적으로 밸류에이션이 PER 한 25배 정도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두산전자 올해 실적 기준으로 대략 한 15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주사 두산이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그래서 두산 오롯이 두산전자의 모멘텀을 전부 다 반영하지 못하고 원전 관련된 섹터의 움직임과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엔비디아가 만약에 이제 루빈이 출시될 경우 블랙엘보다 두산전자가 납품하고 있는 이제 CCL 관련된 단가가
대략 한 3배 이상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한다면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신제품 출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쯤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것을 좀 탈피해서 두산전자와의 움직임을 동조하는 그런 주가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상대적으로 계속 비교하고 있는 이스페타시스 대비해서 주가 흐름이 양호하지 못하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조금 러프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매수로 접근하기에 괜찮은 가격대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매수가는 현재가 추천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70만 원 선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있고 손절 라인은 47만 원 선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좀 새로운 모멘텀 받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이번 달부터 초부터 계속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아이테오젠 같이 좀 무거운 종목, 주도주가 좀 부재하다 보니까 좀 그나마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종목군들을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은 대형주가 아니라 좀 중소형주 단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사람들이라는 종목이고요. 대북 테마주,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김여정 노동부부장이 계속된 어떤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 자체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대북주가 갈 수 있는 모멘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국들이 북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태도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북한 평양에 대한 방문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기업이라든지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어떤 정책적인 금융을 지원한다라고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북한에 대한 온화적인 스탠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강한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만약에 금리 인하 기대치가 좀 꺾였을 때 충분히 반등 날 수 있는 중소형주 중에서 이 좋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유일하게 대북주 중에서 21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지표 충분히 활용하셔서 목표가는 2,750원 제시할 거고요. 손절 라인은 2,1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북주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살아있다라는 분석 주시면서 좋은 사람들 목표가 2,750원으로 책정해 주셨습니다. 종목별 이야기 잘 가져가 보셨길 바라겠고요.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간략하게 요청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9월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책 관련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관련주 좋습니다. 대표님께서는요? 저는 더위가 끝나는 시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더위가 끝나면서 이제 우리 증시에도 훈풍 불어줄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서 두 분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9월에는 더 유용한 투자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9월에도 언제나 파이널 샷.